11월 25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일정이 빡빡하여 새벽에 나와서 이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아침에 제 블로그에 안부글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분 블로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연세도 많은 분 같고 또 불교 계통에 계신 것 같은데요. 우담바라는 이름을 쓰시는데 황장수 네가 배신할 줄은 몰랐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보다 좀 더 말이 심했지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배신 이 부분은 반대는 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어떤 어린 친구는 황장수 삼촌이 이렇게 악질적으로 될 줄 몰랐다. 저 요즘 솔직히 말하면 뉴스 브리핑도 하기 싫고 여러 가지로 이런 일들을 하기가 싫습니다. 사람이 한 번 사는데 이렇게 진창에 빠져서 맨날 시궁창 중계를 하고 쓰레기통 중계를 하는 일이, 이게 이 생업이라면 진작 안 했을 겁니다. 다만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어지러운 역사의 현장에서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가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황장수 요즘 힘이 좀 빠진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힘은 안 빠졌습니다. 다만 돌아가는 꼴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 욕을 먹으면서 해야 될 가치가 있냐라는 회의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자신의 역할이 뭔지 잘 알기 때문에 꿋꿋이 해나가려 합니다. 자, 이제 내주에 아마 탄핵 준비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주쯤 가면 탄핵이 이 국회에서 의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부결될 가능성도 있겠죠. 자, 배신과 의리를 말하는 시대에 지금 최순실, 박근혜 이 사이에 일어난 국정농단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한국이 외형적으로 선진국을 지향하고 민주국가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절차적으로, 경제적으로 민주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촛불민심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어제 한 진보적 단체의 자담회에 가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촛불을 마치 이 민주주의처럼 자신들을 지지하는 것처럼 다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촛불을 시대사적인 측면에서 또 더 나아가서 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촛불이 야당을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촛불이 제야나 진보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지금 주말마다 일어나는 촛불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완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데 대한 분노이고, 그것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해온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장기 불황, 저성장, 이 속에서 대중들이 삶의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집권 4년여 동안에 대중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말로 무엇을 했는가, 이런 측면에서 저는 매우 미흡했다. 오히려 기득권과 거대 경제 세력과 재벌에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모든 정책을 펴왔다. 왜 그러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주택정책, 의료정책, 그리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격의료 같은 문제, 뉴스테이 같은 문제, 부동산 부양 정책, 서비스 산업 발전을 빙자한 대기업의 규제 완화를 돕는 부분들, 그리고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한마디로 하나마나한 이 쇼하는 민노총, 한국노총을 상대로 한
협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부분에서 이 쇼만 하고 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 규제 프리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서민들의 생활상의 규제는 철폐하지 않고 대기업들의 규제만 철폐하는 모습들, 그리고 지나친 친중 일병도의 정책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중국의 거대한 경제적인 역풍에 한국 경제가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서 한중 FTA를 업적으로 내세우는 이런 모습들, 명색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기업 중심의 양대 노조에 끌려가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 한중 FTA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반미와 반일로 일관하는 측면. 그런데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가지를 못했습니다. 안보도 제대로 못했고 경제도 제대로 못했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습니다. 일관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가는 데는 어떠한 색깔이 있다. 그래서 이 정권 5년 동안에 다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부패를 척결하고 더 나아가서 지하 경제도 척결하고 역의 탈세나 탈세 같은 주가 조작 같은 문제도 척결하고 공직자의 한마디로 비리도 척결하고 정치인들의 비리도 척결하고 더 나아가서 집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서민들을 중산층의 삶을 괴롭히고 청년들에게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고령화 저출산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출산 대책은 10년 동안 151조를 써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민 행복과 국민 안전을 지향한다면서 행복해졌습니까? 안전해졌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지자체까지 단체장이나 의원까지 교육감까지 투표로 뽑으면서 국민들은 마치 민주주의가 완성된 양 87년 직선제 쟁취 이후에 이 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되고 나라의 경제는 선진국 문턱까지 가는 거대한 착각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계 경제 10위권 안팎의 나라다. 마치 우리나라가 강대국이나 중진국의 상층 그룹에 속하는 양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GDP나 전체 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선진적이고 발전적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더 중요했다는 것은 우리는 미처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최순실의 사태를 불러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인지 최순실 조력자인지 모를 정도로 전락한 부분에서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 잘못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영호남으로 패를 나누고 진보가 뭔지 보수가 뭔지 그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이념적으로 패를 나누고 또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분노와 적의를 맹목적으로 드러내고 선진적이고 성숙한 민주주의 절차를 어떻게 지켜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들으시는 분은 대단히 듣기 싫겠지만 국민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식합니다. 이런 수준의 경제적인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저는 국민적 수준이 무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업신여기죠. 일본에 한번 가 보십시오. 택시를 타도 식당에 가도 관광을 해도 거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일본에서 바가지를 쓰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불친절을 당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일부 혐한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공항에 내려서 호텔까지 갈 때 택시를 잘못하면 외국인이 바가지 쓰기가 일수입니다. 쇼핑을 하더라도 바가지 쓰기가 일수입니다. 우리 내부에 이렇게 배어있는 천박성이요, 최순실 사태를 불렀다고 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최순실과 관련 있는 문제에서 우리 사회의 상류층과 그 시스템들이 몽땅 다 연루되었습니다. 이하여대에 말 타고 밀고 들어가고, 그 대가로 이 이하여대에 많은 정부의 프로젝트를 던져주고, 더 나아가서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주고, 이러는 것들이 다 통과되고, 그 다음에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기 전까지 그 부분은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총장이나 학생처장이나 학장이나 교수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자, 최순실과 3인방 문제가 사회 전역에 집권 한 몇 달 뒤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몇 번 진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떠들 수도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병헌 사태 때부터 저는 돌아섰습니다. 이건 틀린 정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 때는 정권 이렇게 우습게 될까봐 또 도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정권을 지지한 책임을 가지고 한자리 하러 오라 그러는데 거절했습니다. 물론 간대해도 안 됐을 겁니다. 어쨌거나 저는 눈꽃만큼의 양심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권이 이 지경이 되도록 어디에도 비서실장, 총리, 부총리, 국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이런 기관들에서 금융위원장 단 한 군데라도 레드 그러니까 코션 경고가 울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서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누구도 최순실과 3인방 그리고 거기와 결탁된 대통령의 비행을 지적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저는 사정기간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말은 무시되고 저 친구는 성향이 불량하구나라고 낙인이 찍혔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공직사회도 더 나아가서 학교도 또 이것을 감시해야 될 언론도 전부 무기력했습니다. 솔직히 언론이 얼마나 무기력했습니까? 세계일보가 3인방 정윤회 찌라시를 보고했을 때 언론들이 제대로 싸웠다면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국기문란이라면 이렇게 책상을 한번 치는 대통령의 말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날 충실히 보좌한 똘마니들이라고 말하니까 아니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병헌이 시체로 발견되고 성완종 씨가 죽은 채로 발견되고 이런 일들이 솔직히 비리하고도 무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아무도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병헌 때 이 나라에서 이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절벽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한마디로 정권에 항상 빌붙어서 엄청난 이해를 갖다가 얻고자 하는, 그것도 돈으로 이해를 사고자 하는 재벌들은 이 정권은 실세가 누구인지 찾았습니다. 자, 과거에 삼김 시대에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군사 정권에는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약체 정권이 들었으면 들었을수록 돈이 싸게 된다. 다만 라인만 제대로 찾으면 된다는 걸 그들은 누구 못지않게 잘 알았습니다. 삼성, CJ, SK 비롯한 하나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재벌들이 이 정권의 실세는 최순실, 정윤회다, 3인방이다, 최경환이다, 이래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끈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재단과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재단 문제와 그 다음에 무슨 정보 유출 이 두 개 문제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본다라는 분은요, 제 방송 보지 마십시오. 저도요, 썩은 정신을 가진 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권 초부터 썩어 왔습니다. 결탁이 보통 된 게 아닙니다. 왜 원격 진료니 약까지도 말입니다. 택배로 받겠다. 예? 또 약을 갖다가 자판기로 팔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줄 모르십니까? 정부가 도와줄 거 다 도와주고 왜 대기업 건설회사들 보고 그렇게 고가의 월세와 고가의 보증금을 가진 유스테이를 대통령이 직접 성보를 합니까? 왜 정부가 부동산 부양 정책을 쓴 줄 아십니까? 왜 전월세난을 방치하면서 서민들을 고통의 도가니에 빠뜨리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도록 만드는 줄 아십니까? 국민연금은 몇천억 원 그냥 재벌들한테 밀어주고 손실나도 그만인 눈먼 돈입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요. 그만큼 후진적인 시스템에 있었다는 겁니다. 온갖 비리가 벌어지는 동안에 이것을 감찰해야 될 감찰 사정기관 법조계는 침묵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삼성을 둘러싼 뇌물죄 성립이 삼성이 법조계에 손을 뻗쳐 있는 어마어마한 커넥션으로 볼 때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슈퍼 자본주의 이야기를 많이 했죠. 시장이 이미 권력을 장악했다라는,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도 소개했지요.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돈과 뇌물, 그리고 한마디로 기득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연합해 있습니다. 어지간한 상황이 터질 때까지 그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요, 대학 입시 제도를 단순 투명하게 과거의 수능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 이유는 이때 입시에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장시호, 정유라 둘이겠습니까? 수백, 수천 명이 그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니, 수만 명이 이미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입시제도 하나만 보더라도 이 나라는 털렸고요. 문화융성인이 창조경전이 주장하면서 그것은 정말로 문화를 융성시키고 경제를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하고는 관련 없이 돈을 빼먹기 위한 도구였고, 청년 펀드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접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는 그걸 갖다가 이야기한 배경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 전 세계에서요,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를 이렇게 뒤덮고 있는 부패 커넥션에 대해서 둔감했습니다. 엘리트라고 하는 기업인, 자본가, 금융자본가, 정치인, 그리고 언론, 문화 권력들이 서로 간에 둘러싸고 미국을 농단할 때 미국 국민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애국심이라고 다 이해를 했습니다. 전쟁을 해도 애국심, 모든 걸 다 애국심이라고. 그리고 미국은 기회의 나라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800만 명이 직장을 잃고 600만 명이 집에서 쫓겨나도 그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친 사람. 모든 피해는 밑바닥으로 다 왔고 세금으로 다 메꿨습니다. 5조 달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누가 이 사고를 쳤느냐? 왜 우리가 겪어야 되느냐? 이 자각이 미국 사회의 팽배해서 정권을 날려버리고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요. 자, EU를 통해 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밀려오고 영국은 제조업을 포기하고 서비스 산업으로만 갑니다. 부동산 가격은 영국이 검은 돈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폭등을 합니다. 영국의 임금은 떨어지고 겉으로는 영국이 발전하고 런던이 번쩍번쩍해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건 아니다. 브렉시트로 나타났습니다. 저성장, 장기 불황, 그리고 그 수입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고실업, 이런 부분의 배경에 사회 시스템을 고성장이던 시대와는 다르게
완전히 고쳐가야 되는데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점점 정치와 경제의 유착이 심해지면서 이런 현상들을 가속화시키는,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이 빈곤의 보편화를 가속화시키고 저성장과 장기 불황을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정치가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정치 불안의 본질이고 우경화, 극우 경항화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자, 그 속에서 이번에 나타난 최순실과 박근혜 이 사태는요, 한국의 시스템이 절차적 민주주의나 또 한국의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의 수준이나 또 경제 민주화의 수준이, 즉 경제가 민주화돼야 됩니다. 왜? 경제 민주화는 강제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발휘해서 없는 사람을 도우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요, 경제에서 서로 간의 약육강식이나 힘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룰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경제 민주화입니다. 민주주의도 룰이 있지 않습니까?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다고 지나가다가 아무나 패면 잡아간다는 것이 룰 아닙니까? 그런데 돈으로 그 룰을 깨고 룰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한국적인 규제 완화, 부동산 부양 정책, 원격 진료, 뉴스테이 이런 것들입니다. 한국에는 노조도 기득권입니다. 자, 이 속에서요, 이런 양태들이 우연히 터져나오고 보도되고 이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분노한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의 국가에서 살고 있나? 이것이 민주공화국입니다. 투표만 한다고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시스템이 정말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종 견제장치들이 작동을 해야 되고요, 경제는 그 속에서 룰을 지키면서 가도록 감시가 돼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올 스톱 해버리고 최순실 같은 허접한 여자 하나가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대통령과 더불어서 기득권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들이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자, 여기에 친박 실세니, 여당 의원이니, 친박이니, 비박이니 다 박 대통령의 호위대 역할, 최순실의 호위대 역할을 했습니다. 야당은 지금 이 지경이 올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 신이 났습니다. 야당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상한 일들을 끝까지 제대로 한 번이라도 물고 늘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들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국민이요, 이제 참다 못해서 미국의 트럼프나 영국의 브렉시트처럼 길거리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뭐냐? 여긴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습니다.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이걸요, 뭐 촛불이 어쩌다 저쩌다라고 비판하는 일부 수구 꼴통들의 이야기도 틀렸고요, 이것들이 전부 다 자기 표라고 생각하는 야당도 틀렸고, 종북들은 이것이 마치 이제 국민들이 전부 좌파가 됐다라고 착각하는 시각도 틀렸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좀 쪽팔리지 않게 흔히 이야기하는 국격 하는데 국격 수준에 맞게 최소한의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라도 좀 지켜라, 그리고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좀 실현해라라는 분노가 표출된 거고, 그 분노에 밀려서 총리를 어떻게 땡겨볼까, 무슨 거국중립 내각을 해서 대통령 쉽게 되어볼까 하는 야당들도 탄핵으로 몰려가는 거고 여당의 일부도 탄핵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절차적 제도적 경제적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히려 형식적인 민주주의만 있을 뿐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대중들의 분노가 지금 한국에는 촛불로 터져나온 겁니다.